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 사회를 맡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고경태 연구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추어 온라인 행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내빈분들과 발표자분들 그리고 본 행사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계신 모든 온라인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방사능 가속기 기업 설명회인 관계로 국민 의뢰 및 내빈 소개 식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번 가속기 구축 사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변재일 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시작하시죠. 오늘 그 기업 설명회 개최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방사능 가속기 구축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계라든지 산업계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방사능 가속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전략의 변화, 소위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이제는 우리의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정부 전략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변화가 방사능 가속기를 조기에 추가로 하나 건설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차에 건설되는 방사능 가속기는 단순히 기초과학 연구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는 외국에서 소재 부품 장비를 들여와서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그런 단계에서 소재 부품 장비부터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산업 전략 차원에서 목적을 가진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산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방사능 가속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질을,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 산업계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방사능 가속기가 구축되면은 그 방사능 가속기를 통해서 우리 산업계 각 분야에서 어떤 연구 결과와 신제품 개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이 내년부터 진행될 수 있는 방사능 가속기의 상세 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현장에 오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방사능 가속기 구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규 방사능 가속기 구축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님의 좋은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행사를 주최한 충청북도의 성희롱 경제부지사님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대응에 바쁜 충북도청의 사정으로 배포한 책자의 개회사로 대신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식순으로는 본 행사의 주관 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양수 부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박혜훈 국장님 및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변재일 의원님, 그 다양한 사례를 발표해 주시는 장홍태 과장님과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사관 가속기 기업 설명회를 찾아와 주신 여러 기업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올해의 키워드는 가속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가속기 신규 구축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열망이 매우 컸음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과학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가속기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을 바꾸어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에 대한 신축 구축을 결정을 하였고 부지 심사를 통해 구축 부지가 바로 이곳 충북 오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과기정통부와 오창유치에 힘써주신 이시종 지사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이 충북도와 함께 수행했던 가속기 이에 관련해서 기획연구에서 도출한 3가지 기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 지원을 위한 가속기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 방사관 가속기를 이용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창 방사관 가속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 전용 빔라인 30%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 수요에 맞춰 빔라인을 설계하고 이용자 창구를 개설하여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오창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이 척박한 사막에서의 유일한 희망인 오아시스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가속기라는 점입니다. 오창 방사관 가속기는 사재부 피코미터급 에미턴스 싱크로트론 광원 공급을 목표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가속기로 손색이 없어 기초 과학부터 산업까지 다양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내 산업체와 연계하여 가속기 활용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점입니다. 가속기 활용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전문 인력이 더욱 부족하여 가속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창 방사관 가속기는 가속기 구축, 운용, 빔라인 활용 R&D 전문 인력을 산업체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척박한 산업 현장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창 방사관 가속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고려했을 때 이 방사관 가속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기업 설명회는 그 첫발을 내딛는 자리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신소재, 반도체, 신약 등 국가 전략 산업 R&D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오창 방사관 가속기에 대한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산업계와 가속기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이 자리야말로 오창 방사관 가속기 성공의 초석이자 핵심 동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고민을 나누고 오창 방사관 가속기의 미래에 대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우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도 여러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오창 가속기 구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곳에 구축하게 될 오창 방사관 가속기는 향후 30년 이상 우리나라 과학과 산업을 책임질 대형 연구시설입니다. 이러한 방사관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도 과기정통부 및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와 협력하여 방사관 가속기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사관 가속기 기업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한 토론의 장, 논의의 기회가 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환영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빈 분들과 오늘 발표자분들의 기념 촬영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내빈분들, 참석자분들,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본 행사 준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 방사관 가속기는 기초과학 분야의 선도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 지원 능력을 강화하여 소부장 사태, 코로나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의 대응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과학적인 국내의 사례와 기업의 방사관 가속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업 설명회를 기획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가속기 이용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발표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연구개발 그 전에 오창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관련한 홍보 영상 시청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부지 선정평가위원회는 충청북도 청주시를 신규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에 실패를 딛고 장장 12년간의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2008년) 유치 실패 이후 충북은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라는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하나씩 착실히 준비해갔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학계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60만 충청권 도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187만여 명의 충북 유치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유치계획서 작성을 위해 고생한 최일선의 직원들부터 밤을 낮삼아 이끌어 주셨던 지사님의 열정과 도움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지역 혁신기관의 힘까지 하나로 합쳐진 결과인 것이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건립비용 1조 원, 생산유발 9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2조 9천억 원, 취업유발 3만 8천여 명 등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이다. 충청북도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 확정 후 방사광 가속기 구축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방사광 가속기 활용 극대화, 가속기 연구 성과 공유 확산, 전문 융합 연구 인력 양성, 글로벌 사이언스 타운 조성 등 방사광 가속기 전주기 지원 1+4 전략을 설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 가속기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 오창에 들어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대한민국 신산업을 책임질 미래 산업의 심장이 될 것이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기에 우리 충북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되는 청주는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성장해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네, 이것으로 성공적인 방사선 가속기 구축 사업에 열망이 담긴 홍보 영상 시청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행사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장홍태 과장님께서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활용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장홍태입니다. 아직 발표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는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네, 지금부터 산업 R&D 및 선도적 기초 원천 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구축 사업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워킹을 안 하는데요. 넘어가는데. 아, 됐네요. 예, 제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선 이제 발표는 추진 배경과 필요성, 사업의 개요, 산업적 활용 및 지원 방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의 배경, 추진 필요성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제2차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 지도에 10년 이내에 방사선 가속기를 추가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국가심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위온 가속기 구축이 완료되는 2021년까지 대형 가속기 신규 구축 검토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일본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략 대책의 일환으로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추가 구축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형 가속기 장기 로드맵 및 운영 전략에서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를 신규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대내외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대외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원화를 통한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성능 방사선 가속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선도형 R&D 지원에 필요한 대형 첨단 연구시설인 방사선 가속기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대형 방사선 가속기는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과 핵심 산업 R&D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는 20세기 초부터 대형 가속기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초 연구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가속기가 타미플루와 같은 신약 개발과 반도체 공정에 기여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가 나타나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방사선 가속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포항 방사선 가속기는
1995년 운영 이래 빔라인 추가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과제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또한 국내 산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 측면에서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9년 기업 빔라인 수용률은 47% 정도이며 이용 기업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3일보다 많은 6일 이상의 빔 타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신약, 반도체, 첨단 소재 분야의 시장 확대에 따른 미래 첨단 산업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방사능 가속기의 추가적인 지원 역량 확대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다음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의 비전과 목표, 범위, 빔라인 구축, 가속기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4대 잠깐만요. 동사업은 사업 계획에서 마련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첫째, 사제부 피코미터급의 원형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하고, 둘째, 산업 R&D 전용 빔라인 30% 지원, 셋째, 산업체 연계형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과학기술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업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8천억, 지방비 1,980억 원이며 지방비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990억 원씩 분담할 예정입니다. 부지는 연구자 접근성과 지반 안정성이 우수한 충북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54만 평방미터이며 방사능 가속기 입지 적정성은 금년 5월 공모를 통한 부지 선정 평가 시에 충분히 검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사업의 범위는 산업 R&D 및 선도적 기초 원천 연구 지원이 가능한 사제부 58피코미터급 저에미턴스의 고성능 가속기 시스템, 800m 원주의 저장링, 10기의 초기 빔라인 및 운영 기반 시설을 갖춘 대형 원형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초기의 빔라인은 기술기획위원회와 수요조사, 빔라인 그룹핑 및 평가를 거쳐 우선 구축 빔라인 선정 기준에 맞추어 후보 15개 빔라인을 도출하고 워킹그룹과 방사능 이용자 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10개를 도출하여 국내 방사능 가속기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는 포항 가속기와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간 효율적인 상호 역할 분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는 높은 브라이트니스와 코헤런스의 X선 활용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추구하고, 새로운 실험 기법에 따라 장기적인 빔라인 증설과 고성능의 시설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로 실험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 가속기는 저에너지 분야에 특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사능 가속기 전문가 및 이용자 육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업적 활용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외 주요국은 전용 빔라인 구축, 전담 조직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 각국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형 가속기인 APS의 CAT라는 대학, 연구소, 기업의 컨소시엄 형태 빔라인을 연 X선에 특화된 ALS의 디렉트 재량빔을 활용한 신속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스프링 8의 전용 빔 9기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유일의 산업체 전용 가속기 아이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울리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이외에도 유럽의 ESRF의 일정 비율 비공개 빔타임 제도, 호주 AS의 주정부 빔타임 할당 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는데. 다음. 국내 포항 방사능 가속기의 산업적 활용은 전체 이용 과제 중 약 10%로 주요국 20에서 30% 대비 활용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수월성이라는 과제 선정 원칙 및
기업 연구 역량의 한계 등으로 공용 빔타임 과제 지원율은 1.5%로 낮으며 주로 산학연 공동 연구 및 융합 분석으로 활용되고 있어 산업체 이용 활성화 방안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지원 방안의 기본 원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초기 구축 10기 중 3기는 산업 지원 R&D 전용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빔타임을 제공하는 빔타임 의무 할당 제도 적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산업 지원 R&D 전용 빔라인 구축은 산업 수요 충족 여부 등 활용도를 점검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그동안 산업 지원 R&D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포항 방사능 가속기의 신규 증설 빔라인 등의 산업체 이용 할당제 도입 등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 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은 금년 8월에 착수한 주요국 산업 활용 현황 조사와 추진 예정인 기업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1년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전용 빔라인 구축 및 활용, 지원 인력 및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기업 비밀 보호를 통한 이용 활성화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이것으로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홍태 과장님의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약 개발 및 바이오 분야의 가속기 활용에 대해 우의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방사능 가속기 기업 설명회 이렇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대신해서 제가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 설명회 기업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또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워낙 그 방역이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된 상황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방사능 가속기 활용에 있어서 바이오 분야, 특별히 그 신약 개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제약 산업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구조 생물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미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그 제약 산업을 보면 그 처방약, 그러니까 실제 처방에서 하는 그 처방약 매출액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4년엔 거의 그 한화 1,400조에 해당하는 굉장히 빠른 성장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연평균 성장률이 기존에 한 뭐 2.5% 3%에서 지금 거의 7%로 생각을 하는 3배 정도의 빠른 그런 증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뭐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바이오 헬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가세가 계속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은 실제 뭐 미국이나 EU 5개국,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있고요. 미국 한 나라만 보더라도 하나 약 760조 원의 어떤 그런 시장이 있고, 한국에서는 약 16조 원의 시장이 있습니다. 실제 제약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글로벌 그 대기업들인데, 보시겠지만 뭐 파이저, 노바티스, 뭐 로시 이와 같은 큰 대기업들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런 마켓을 잡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단일 품목으로 여기서 보시면 뭐 이제 프레베나 이거 그 폐렴 백신이죠. 폐렴 백신, 그다음에 항암제, 글리백 항암제, 리툭산 항암제, 뭐 당뇨병 치료제, 그다음에 뭐 인슐린 이와 같은 것들이 거의 단일 품목으로 거의 6조, 뭐 7조, 5조 거의 수조 원대의 어떤 이런 블록버스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이번에 그 기업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그 기업 중에서도 분명히 조만간에 이와 같은 블록버스터의 어떤 그런 신약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바뀌었네요. 정부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성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에 특별법을 시행하고 13년도, 18년도에 이제 1, 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이제 작년에 19년이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서 바로 옆에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그 R&D 투자를 연간 4조 원까지 확대하고 R&D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허가 규제를 합리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제시하였죠. 그러면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략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그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모되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어떤 그러한 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우리가 선도 물질이라고 하는 리드 컴파운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임상 단계, 임상 1, 2, 3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급격히 그 이제 중간에 스톱이 되고 드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치 이 앞부위의 그 단계를 밸리 오브 데스,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처음에 우리가 찾았던 것과 실제 나중에 허가가 나는 것까지는 굉장한 이 사이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을 마치 건축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그런 것에 이제 비유할 수가 있죠. 굉장히 딱 고되고 실제 이제 아웃풋이 나올지 이제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약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또 이제 여러 기업에서 그걸 하는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일이고 또 이것이 이제 성공됐을 때 그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매출과 그런 것이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 회사들도 이제 그런 것을 보고 계속적인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바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맞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자석이 있다면 우리가 건축더미에서 쉽게 바늘을 찾을 수 있죠. 저는 사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가속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구조 정보, 3차 구조 정보들을 대량으로 빠르게 얻어내는 그 정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석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신약 개발에 큰 공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신약 개발 경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제 신약의 대부분의 신약이 이제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 먼저는 이제 질환 우리 표적 단백질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정하고 나서 이게 만약에 자물쇠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열쇠를 우리가 이제 뭐 막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작위적 대규모 약물 검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신약을 이제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바로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자물쇠와 열쇠가 그 결합되는 부위, 바로 그 부위의 구조를 우리가 3차원적으로 정확한 그 정보를 갖고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3차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열쇠, 원하는 맞춤형 약물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핵심이고, 실제 이제 이런 방사능 가속기에서 얻게 되는 우리 그러한 구조적인 3차원 정보들은 이러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3차 구조 기반 약물 개발 사례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미플루가 있죠. 항바이러스제로 이제 유명한데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자기가 이제 증식하기 위해서 이제 유라미니데이즈라는 효소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소의 이제 3차 구조를 풀었더니 그 안에 활성화 부위에 어떤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한 4부위로 나누면서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저해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저해제는 이 공간 구조를 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이런 최적화된 약물을 만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알려져 있고요. 이와 같은 그 타미플루는 99년도에 FDA 승인받았고 18년도에 거의 4,500억 원의 그런 매출을 올린, 우리에게는 그 신종플루 치료제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또 다른 그 예가 있습니다. 젤보라프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김성호 교수님이라고 UC 버클리의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구조생물학자 아주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후에 이제 플렉시콘이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실제 여기서 보면 이 회사에서는 그 악성 흑색종, 이걸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 치료제는 어떤 거냐면 비라프 단백질의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라프 단백질은 실제 세포가 성장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인산화 효소인데,
실제 이 악성 흑색종에서는 이 단백질의 특정 장기 아미노산 600번인데 그 베일리닌 글루타믹 애시드로 특정 장기가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 교수님은 이렇게 돌연변이 생긴 단백질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저해제를 만든다면 어떤 그 흑색종의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이제 스캐폴드 골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시작했죠. 그래서 스크리닝을 시작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약이 거의 없네요. 예. 그 초창기에 얻었던 것이 약 그 결합력이 한 200 마이크로몰 정도가 됐는데 계속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최적화 과정을 거쳐왔고 나중에 얻게 된 것이 20 나노몰 정도, 거의 1000배 이상의 결합력을 증가시켜서 이것을 이제 약으로 개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제 이것은 뭐 11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 이때 이제 김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시간은 절반, 비용은 100분의 1로 개발했다 해서 굉장히 좀 유명해졌던 어떤 그런 약물인데요. 실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어떤 회사 이제 슈레딩거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단백질 3차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그 3차 구조에 어떤 물질이 잘 맞을까를 그 버추얼 스크리닝, 가상 현실, 그러니까 그 가상 탐색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얻어내는 그 약물이 그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 AI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어떤 그 구조에 맞는 약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슈레딩거 그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제 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회사가 됐고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이 중에서도 이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손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그런 최근의 그 회사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약 개발 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개발 비용도 5분의 1로 감축해서 실제 빌 게이츠 재단에 이제 투자를 받고 올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의 여러 다른 제약 회사들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서 뭐 FDA 승인받은 것도 있고 1, 2상까지 간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점차 투자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투자비가 있으니까 이제 재원이 되니까 이제 여기 타케다하고 같이 이제 직접 신약 개발로 직접 이제 거기까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죠. 네, 이제 국내의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 3차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작한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이제 처음 그 회사인데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에서 이제 비아그라 원래는 이제 그 혈관 확장제죠. 혈관 확장제였고 그래서 어떤 그 협심증 치료제로 했는데 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치료제 효과가 별로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이것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제 활용된 그런 좋은 케이스인데 실제 이제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그 6B 빔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 비아그라가 표적 단백질과 결합한 그런 3차 구조를 규명했죠. 그래서 2003년도에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오창에 이와 같은 이제 가속기가 또 다른 가속기가 세워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연구 개발이 이어질 것이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구조 기반의 어떤 신약 개발에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오 나노 신물질이나 그 바이오 이미징, 그 차세대 이미징 기술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한 가지 예로 이제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 있는 그 가속기 같은 경우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에 대해서 이제 빔을 쏴가지고 그 파리에 날갯짓을 하는 그 근육들에 대한 자세한 3차 영상, 3차 이미지를 다 얻어서 실제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소형 그 비행체를 만드는데 이용하고 이제 활용하고 어떤 그 생체 모사 기술로 활용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향후 미래 첨단 기술의 어떤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속기를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명연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그 기관 미션은 바이오 경제를 견인하고 또 공공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기관 미션이고요. 제가 이제 있는 대전에 대전 본원에서는 그 바이오 융복합을 비롯한 기초 원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바로 옆에죠. 바로 오창, 그 오창 분원 충북 오창에서는 바이오 의학과 인프라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맞춤형 바이오 의학에 집중을 함으로써 실제 신약 개발에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전임상 때까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국가 영장류 센터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신약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와 필요한 설비와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 지리적으로 조합된 그런 조합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읍에서는 이제 주로 바이오 소재에 집중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비전과 목표는 뭐 건강한 삶, 바이오 경제, 글로벌 리더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장기 목표로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신약을 우리가 개발하고 여러 가지 기술력 진영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바이오 인프라, 바이오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특히 저희 생명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구조 생물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의 10명 이상의 구조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같이 있는데, 뭐 김승주 박사님, 지금 부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승주 박사님이 이제 탈인산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죠. 탈인산 효소의 전문가이고, 김명희 박사님 감염병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저는 핵산결합 단백질이나 이제 산업용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수요와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해서 충분히 공동 협력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커다란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 가속기 연구소의 자체 빔라인을 갖고 있거나 또는 어떤 독점적인 빔타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대용량으로 어떤 그 스크리닝을 하고, 그래서 신약 개발을 이루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포항 방사선 가속기에도 이렇게 대용량으로 약물과 결합된 단백질을 스크리닝할 수, 자동적으로 그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도입이 됐고, 제가 바라기는 분명히 이제 오창 가속기에서도 이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런 자동화 기기가 도입되어서 이런 신약 개발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K바이오가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K바이오를 유명하게 하신 여러 가지 그 대기업, 중소기업, 또 벤처의 우리 한국 기업분들에게 응원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차세대 가속기 연구소가 생겨나게 된다면 저희가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여러 가지 연구 협력,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실제 우리의 원래 처음에 가졌던 그런 바이오 경제를 견인하고 공공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러한 일을 충분히 충실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약 연구 및 바이오 사이언스 분야의 방사광 가속기 활용성에 대해 좋은 설명을 해주신 우희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 사례에 대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주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많은 그 방사광 가속기 기획을 쭉 해왔지만, 이번엔 또 특별히 그 기업 설명회에서 세계적인 다른 방사광 가속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금 그 산업체 지원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다행히 또 장훈태 과장님께서 미리 또 설명을 잘해 주신 바람에 겹치는 것은 제가 빨리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 전반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재원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4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가속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통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28개의 멀티밴드 아크로멧 그 자석을 이용해서 가속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빔라인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40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특별히 이번에 그 전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1+4 전략으로 방사광 가속기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 전략 중에서 특히 그 산업체 지원 쪽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일단은 활용 지원 센터를 구축 운영한다. 그다음에 방사광 가속기 응급 활용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방사광 가속기 DNA 센터,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널리시스 센터를 운영해서 실제적으로는 연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일종의 현재 AI와 그 빅데이터와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분야.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빔라인을 사용할 때 돈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사용할 경우에 빔라인 이용료를 지원하겠다. 또한 청년 연구자,
청년 연구자, 물론 돈이 없습니다. 연구비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일 때 청년 연구자는 특별히 그 가속기를 사용할 경우에 가속기 사용료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당연히 방산가속기 주변에 그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 충북의 전략입니다. 그럼 해외 사례를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를 제가 다시 강조를 할 것은 요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산가속기 활용 지원센터 구축 운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말씀드릴 해외 사례에는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산업체 지원을 할 경우에, 특별히 미국 NSLS2 같은 경우에 그 브로케이븐에 있는 미국에서 그 내셔널 랩이죠. 내셔널 랩에 있는 NSLS1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규모로 NSLS2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NSLS2 방사선 가속기의 그 피지컬 디멘전은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오창 방사선 가속기의 디멘전과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오창 방사선 가속기는 훨씬 더 어드밴스된 싱크로트론이죠. 그런데 이 NSLS2는 상당히 그 우수한 연구 인력과 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의 방사선 가속기는 산업체 지원보다는 사실은 기초과학하고 연구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미국 역시 방사선 가속기가 산업체 지원 쪽으로 많이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주시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인더스트리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산업체와 방사선 가속기의 그 브릿지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특별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거는 산업 현장에서의 난제 해결, 이 난제 해결에 있어서 방사선 가속기의 연구 역량과 산업체의 난제를 같이 이어주는 이 코디네이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제를 하나 해결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상품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분석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가 바로 산업체에서 특히 그 대형 기업,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기업의 완전히 그 경상수지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제 해결에 사실은 가장 적합한 대형 연구 시설이 바로 방사선 가속기입니다. 일반적인 분석 장비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방사선 가속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흡사하지만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보면 제너럴 유저가 있고 래피드 억세스가 있는데, 래피드 억세스는 아까 충북에서도 제안했던 119 응급 서비스와 약간 유사한 겁니다. 근데 래피드 억세스로 하면 굉장히 핫 토픽이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이것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래피드 억세스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 방사선 가속기가 래피드 억세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상당히 지금 래피드 억세스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NSLS2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빔라인들은 상당히 많은 빔라인들이 지금 그 데디케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빔라인들을 산업체 및 여러 이런 어려운 문제 난제 해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비관계 과제는 굉장히 비싸요. 미국이 비공개 과제일 경우에는 시간당 110불 이상의 그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하루 정도 하면은 1000불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돈을 미국에서는 사실은 요구를 하고요. APS는 NSLS2보다는 보다 더 기초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원래 APS는 어드밴스드 포톤 소스는 보다 더 기초과학이고 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기초과학적으로 가 있지만, 역시 여기도 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APS에서도 NSLS2나 아니면 그 버클리 대학에 있는 ALS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APS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APS의 에너지는 7에서 7.7 기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나오는 굉장히 하드한 영역의 엑스레이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APS로 갑니다. 그래서 APS에서도 역시 그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코디네이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가 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 이 메일인 유저 서비스하고 리모트 유저 서비스를 하는데, 보통 리모트 유저 서비스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빔라인을 리모트 유저 서비스로 하지는 못하고요. 현재 리모트 유저 서비스 하는 거는 주로 바이오, 단백질 구조 분석하는 것을 리모트 유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얼 매저먼트 및 주요 빔라인은 여기서 아까 그 NSLS2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빔라인들을 산업체 지원하는데 지금 쓰고 있고요. 여기는 시간당 400불의 차지를 비공개 과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 과제는 지금 NSLS2도 그렇고 APS도 그렇고 ALS도 그렇고 우리나라 포항가속기랑 마찬가지로 공개 과제, 즉 일반 연구자에 대해서는 빔라인 사용료가 공짜입니다. 하지만 비공개 과제, 즉 여기서 나오는 실험 결과나 이런 거는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기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합니다. 유럽의 ESRF가 유럽에서 가장 큰 방사능 가속기예요. 그 최신형 방사능 가속기 중에 하나고요. 근데 ESRF는 빔라인도 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회사의 32군데 회사와 협약을 맺고 있는 가히 정말 산업체 지원에서는 ESRF가 가장 최고의 그런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그 가속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ESRF는 아주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 사이에 그레노블이라는 곳에 여기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광지고 스키장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바로 이 그레노블의 이 ESRF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예 팀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이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4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여기 박사들도 있고 경영학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 시간, 생산 공정 이런 문제들과 가속기의 전문 지식을 그 브리징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 팀이 아예 전담으로 있고요. 사실 얼마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개가 넘는 그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국제적인 제약회사는 다 ESRF에 가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 서비스, 메일 인, 그다음에 온사이트 액세스, 리모트 액세스 이렇게 나눠서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리모트 액세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MX 실험에서 가능한 건데 바이올로지컬 그 바이오 쪽의 샘플을 받아서 그 리모트로 접속을 해서 자기가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완전히 풀 오토메이션으로 빔라인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다음에 액세스도 빠르고 실험 결과도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는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찬 가속기에서는 사실은 이런 리모트 액세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학자들이 직접 실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시료만 보내서 얼른 지원을 해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빨리빨리 우리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 삼성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의 스피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는 시간이 1분 1초가 다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분석의 스피드를 무지하게 빨리 해서 데이터를 빨리 주는 것이 산업체의 지원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 PSI는 빔라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그 새롭게 지어졌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양질의 빔을 제공하는 그런 그 방사능 가속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각 분야 전문가와 법률 상담 전문가 12명의 또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팀이 있어요. 우리말로 치면 기술 이전 팀이죠. 근데 이 팀에서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런 가교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그 파트너 기업을 위한 뭐 계약 행정, 법적 상담, 지적재산권 관리 등등 모든 것들을 이 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산업체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고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그 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이 빔라인들은 대부분 다 그 산업체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보통 우리는 한국에서는 기초연구에 주로 뭐 간다고 하는 알페스 같은 경우에도 그 스위스에서는 배터리나 에너지 소재 연구할 때 상당히 알페스나 이 엑스페이스 결과들이 많이 인용이 돼서 제품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스프링8입니다. 뭐 스프링8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사능 가속기죠. 가장 크고 빔라인도 어마무시하게 57기나 있습니다. 이 57기 중에서
전용 빔라인도 있고 공용 빔라인도 있고 뭐 리켄이 이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켄 전용 빔라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데 단 하나 단점은 스프링 8은 지은 지가 오래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3년 이후에 일본에서 다시 이거를 새롭게 개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일본 정부의 승인은 아직 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부적인 그런 외양만 봐서는 세계 최대의 가속기이고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스프링에서 갔었고 스프링에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의 가속기를 좀 조사를 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는 흡사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친숙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강습회, 연수회 이게 그대로 한자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강습회, 연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참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이 강습회입니다. 강습회에서는 진짜로 강의를 해요. 전문가들이 일반 산업체를 계속 불러서 강의를 하고 그 코스를 계속 나가서 나중에는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어중간한 방사능 가속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컨설팅은 약간 좀 부족합니다. 일본이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만 컨설팅은 부족한데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는 이 공용 빔라인과 산업 이용 빔라인에서 그 지역 빔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빔라인은 이게 효고현에 있거든요. 스프링 8이. 그러면 효고현에 산업을 지원하는 빔라인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스프링 8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 방사능 가속기를 가면 그 방사능 가속기가 지어지는 지역에 꼭 2개 이상의 빔라인은 할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2개는 그 지역 산업을 위해서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뭐 그런 그 제안은 아직은 안 했지만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충북에서도 오창에 유치를 했으니까 충북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물론 그 경비는 충북이 돼야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그런 거를 잘하고 있어요. 역시 일본도 비쌉니다. 그래서 1시간에 9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 1시간에 9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비공개 과제입니다. 물론 그 공개 과제는 여기도 역시 무료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빔라인에는 뭐 일반 과제가 있고 쭉 있는데 비공개 과제도 있지만 쭉 이렇게 여기 지금 퍼포먼스가 그 자료를 나중에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효고현 빔라인, 근데 도요타 빔라인, 이 도요타 빔라인은 도요타에서 돈을 내서 투자를 해서 만든 빔라인이에요. 그래서 도요타 빔라인에서는 주로 자동차 제작 때 들어가는 그 소재 부품에 대한 모든 분석을 도요타 빔라인에서 하고 있고요. 도요타 빔라인은 스프링 8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고야 링이라고 나고야에도 방사능 가속기를 사실은 도요타가 거의 돈을 내서 지었어요. 그 나고야 링에서는 상당수가 도요타 그 자동차 그 산업에 빔라인이 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도 처음에는 기초연구 쪽에 방사능 빔라인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산업체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산업체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용 연구 결과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스프링 8에서 뭐 대표적으로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자기네 그 빔라인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 뭐 촉매제, 타이어, 고연비 타이어, 뭐 수소 전지, 샴푸, 나중에 충치 예방 껌까지. 뭐 이 껌을 씹으면 충치가 예방되는데 이것도 역시 방사능 가속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자기네 성과에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지금 우리는 계속 방사능 가속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비 타당성을 통과가 되면은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의 현재 목표는 빔라인 10개는 일단 페이즈 1 단계에서 빔라인 10개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계속 추후에 매년 1에서 2기씩 빔라인을 추가로 구축해서 최종적으로는 28개에서 40개까지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가속기 운영안도 사실은 마련해야 돼. 운영안을 잘 마련해야 산업체 지원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생각을 해야만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운영안을 설계를 하면은 오창 방사능 가속기가
분명히 산업체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산업체에서도 사실 가속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때는 산업체에서도 계속 질문을 주시고 가속기를 하는 연구소나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계속 질문을 주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창 방산가속기 앞으로 잘 지어질 겁니다. 네,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방사관 가속기 산업 지원 체계에 대해 풍부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신 이주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포항 산업기술융합센터 ITCC 운영 현황에 대해 포항 가속기 연구소 최봉남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가속기연구소 방사광 응용팀의 최봉남입니다. 좀 전에 이주환 단장님께서 산업체 지원에 관한 얘기를 엄청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국내에는 이런 산업체 지원, 방사광을 이용한 산업체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화두가 돼서 올라온 거는 한 2013년부터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ESRF나 스프링8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 지원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가속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은 보통 90년대부터 이미 그런 것 활동을 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랑은 조금 격차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산업체와의 코디네이션을 하고 산업체의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줄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부서가 포항가속기연구소 산업기술융합센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포항가속기연구소 산업기술융합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산업기술융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방사광 가속기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입자를 뭘 가속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킵니다. 그런데 전자를 이용하지 않고요. 전자에서 방출되는 빛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빛이 X선에서 적외선까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험실이나 아니면 분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광 분석 장비, X선 장비나 적외선 장비, 그런 것에 광원이 가속기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부석 장비에 광원이 방사광으로 대체가 되면 뭐가 더 좋을까? 이 방사광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말이 되고 있는 게 소스의 광원의 크기가 작고 그리고 아주 밝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신뢰도 있는 측정이나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랩 장비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미세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을 인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리얼 컨디션, 리얼 샘플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광원이 작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해상도로 엑스레이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실스라이 소스에서 한 건데요.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의 내부를 X선 이미징을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는 15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저희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측정한 건데요. 다양한 다공성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공성 소재의 기공이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이미징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지금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기공인데요. 이런 기공들을 살펴보고 이 기공의 볼륨이 어떠한 사이즈로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징을 통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기술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미징을 하면서도 이 성분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그림은 2차 전지 재료입니다. 그 전지 재료를 충방전을 시킵니다. 충방전을 하면서
스펙트럼도 얻고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특정 구조를 가지는 것들이 어느 영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해서 결정학입니다. 그래서 걔는 결정으로 된 샘플에 대해서 3차원 구조를 해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X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단단한 것부터 이제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소프트한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제약, 뭐 식품, 화장품, 요즘 화장품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제일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지 재료들의 헤테로지니어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징과 그다음에 성분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전지 재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단결정입니다. 단결정을 그냥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다 깨끗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엑스레이 토포그래피라는 방사광을 이용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지저분한 결함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지저분한 걸 저희가 골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단결정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도 아까 뭐 신약 개발하는 데도 사용을 하지만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뼈인데요. 뼈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약물도 주입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생이 됐는지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뼈를 X선 이미징을 통해서 어디가 재생이 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주환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그 고무 타이어 성능 연비 개선한 거 나왔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소각 X선 산란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X선 산란 기법 중에 하나고요. 이 소각 X선 산란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나노미터의 구조를 해석한다거나 나노미터의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리카 파티클이나 나노 파티클을 넣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어떠한 사이즈로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연비나 마모율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소각 X선 산란 기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얼만큼 저희가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술융합센터는 201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3년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산업체 기초과학 연구시설이던 방사광 가속기를 산업체에 좀 확대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설립이 됐고요. 지금 산업기술융합센터는 2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속해 있는 방사광 응용팀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지원팀인데 방사광 응용팀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방사광 활용기술, 분석기술을 가지고 산업체를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방사광 가속기가 저희가 88년에 설립이 됐고 95년부터 이용자 지원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용자 지원을 하면서 쌓여있는 기술이나 연구 역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기업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래는 저희 산업기술융합센터 홈페이지인데요. 좀 보완이 필요하지만 저희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오셔서 한번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한 3가지 됩니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아까 이주환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래피드 억세스나 뭐 패스트 트랙 같은 개념으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방사광 융합 분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에는 엑스레이 분석 관련해서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분석을 할지 어떻게 해서 해결할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샘플을 받고 분석을 하고 결과를 해석해서 기업에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2014년에서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활용 기업 수는 한 3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활용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뭐 철강, 반도체, 화장품, 타이어 뭐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기법을 보시면 이미징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보니까 앞서 보신 그런 이미징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노미터 구조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 개발되는 그런 나노 기능성 소재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징 삭스가 좀 많이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운영하면서 나온 통계니까 뭐 그때그때 요구하는 산업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방사광 융합 분석은 좀 패스트 트랙의 개념이면 공동기술 개발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랑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같이 공동 연구 과제도 수행하고 공동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기업체만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유관 기관들과도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수는 18개, 기관 수는 한 5개 정도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랑 하는 일을 저희가 어디 나가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정도밖에는 저희가 오픈을 할 수가 없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MOU를 맺고 진행하는 모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같이 제품을 개발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프라 지원인데요. 인프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그런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속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10-10승, 11승 토르 정도의 초고진공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진공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에 필요한 기술들이 세척이나 용접, 이중 접합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가속기를 구축하려고 하면 전자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속기 내에서 이런 전자석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측정하고 자장을 측정하고 이런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뭐 이용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요. 가속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여름에 국내외 연구진들을 불러다가 여름 학교라는 걸 합니다. 저희 가속기가 가지고 있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거 외에 저희가 이제 산업체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청이 오시면 직접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하시고 그러면 그 회사랑 연관된 분석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체 초청 및 방문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면 어떤 기업들은 저희가 몇 년씩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기술 교류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이걸 이용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들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기업에서 쓰는 용어와 저희 가속기에서 쓰는 용어를 점점 더 간극을 좁혀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 쓰는 시료 그대로를 또 가속기로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좁히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보다는 많이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기업은 43개 정도고 한 기관은 10개 정도 해서 진행을 쭉 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앞서 뭐 여러 가지 해외 가속기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벤치마킹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 가속기랑 벤치마킹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ESRF의 산업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데퓨티가 있는데요. 그분이랑 그다음에 IH 싱크로트론의 소장님 그리고 스프링 8의 그 산업체 지원 담당자들을 불러서 저희가 2018년에 신소재 관련해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모자란 게 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산업체를 잘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빔라인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랑 같이 한 사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아마 뒤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 종기원에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표적으로 퍼블리시 되어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스프링 8에서 이거는 조금 독특하게
이미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징 방법으로 리튬 이온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켰습니다. 가시화를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실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인데요. 이 타이어 개발에 있어서는 방사광 가속기만 활용을 한 거는 아니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활용을 했고 뉴트론도 활용을 했고, 그래서 세 개가 시너지를 이루어서 이렇게 좋은 타이어를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나 ESRF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시료를 측정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랑 달리. 그래서 이거는 다이아몬드 쪽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엔진 블레이드를 개발하는데 저게 거의 뭐 한 무게가 몇백 킬로그램 정도 되는 걸 올려다가 이미징을 한 경우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스페셜한 케이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소재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산업기술융합센터가 사실 2013년에 런칭이 되고 그렇게 아직 뭐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항상 고생해 주시는 저희 팀원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산업체가 어떤 빔라인을 활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의 빔라인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하나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 벌크 프로퍼티를 볼 건지 표면 특성을 볼 건지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볼 건지에 따라서 정말 많은 툴들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인식이 되고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속기의 산업 활용성과 산업기술융합센터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신 최봉남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SK하이닉스 이성호 팀장님께서 포항 방사광 가속기 산업체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들리시나요? 예. 예, 저 프레젠테이션 좀 보여.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안 보여. 예. 좀 전에는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예,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SK하이닉스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호 팀장입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SK하이닉스에서 기존의 포항 방사광 가속기에서 어떤 분석들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금일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대부분 모이신 박사님들처럼 저희 기업체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가속기에서 실험하는 데이터들을 보고 가공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릴 거고, 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 가속기가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좀 쓰일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금일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 반도체에서도 동일한 이러한 부분에 사용되고 또 향후에 또 요구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가속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부분이 XRD입니다. XRD를 왜 그 회사에도 XRD가 있는데 왜 가속기 가서 이 XRD를 봐야 되느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그 커머셜하게 가지고 있는 XRD 같은 경우에는 픽 인텐시티가 낮기 때문에 페이즈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게 가끔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하프늄 옥사이드 또는 하프늄 실리 옥사이드, 뭐 지르코늄 옥사이드 이러한 부분의 시료들이 페이즈 구분이 어려운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상이 모노클리닉이나 올소롬비 그리고 테트라고날 이런 구조 세 가지 구조로 가질 수 있는데 이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유전체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페로 일렉트릭 머티리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픽 인텐시티가 낮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구분하고자 하는 모노클링이나 올소롬빅 테트라고날 페이저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 저희가 만든 제품에서 특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속기 좀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시면 왁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의미로 이제 스트럭처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 또 향후에도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부분들은 반도체에서 쓰이는 막질들은 폴리크리스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피안 방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소수고요. 전부 다 폴리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으로 조금 틀어져서 자라게 되면 기판에 대해서 자라게 되면 픽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왁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산강 가속기에서 얻었던 이미지인데 지르코늄 옥사이드의 큐빅 페이지하고 테트라고날 페이지 이 부분들을 이제 왁스로 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XRD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테스트하고 좀 얻고자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 삼성도 마찬가지고 저희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가속기에서 크게 얻을 수 없었던 실험이기도 합니다. 삭스인데 삭스 같은 경우에 이 포 사이즈를 측정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반도체에서는 기생캡이 이제 메탈과 메탈 사이에 생기게 되는데 이 기생캡을 줄이기 위해서 메탈과 메탈 사이에 아주 K 값이 작은 울트라 로케이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울트라 로케이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이 기공들이 물질 막 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기공의 사이즈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특성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 포 사이즈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데이터는 얻었지만 이 포 사이즈가 스페리클이냐 실린더리클이냐 또는 여러 가지 모델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의 해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울트라 로케이 개발에 이 삭스라는 이 테크닉이 많이 쓰이지를 못했고 오히려 일립소메타 방식이 지금 더 잘 쓰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포나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내에 그런
에어를 집어넣은 그런 캡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싹스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트라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제 그 XRD 쪽이 아닌 그 PS, XPS 이쪽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얻고자 합니다. 이 가속기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 밴드 다이어그램, 뭐 밴드 갭, 밸런스 밴드,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그 다음에 워크 펑션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얻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 그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얻었지만 그의 해석 부분이나 또는 레졸루션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그 기업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트롤되는 그 전압 볼테이지가 10mm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그런 아주 작은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 정도를 이렇게 분석에서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림상에 보이는 밴드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3D 낸드라고 하는 그 버티컬 랜더에 쓰이는 그 실질적으로 그 저장하는 어떻게 저장되느냐 그 저장되는 공간에 대한 에너지를 이제 좀 도식화한 겁니다. 이런 에너지들을 물질을 바꿨을 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저희가 굉장히 가속기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테크닉적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삭스라든지 넥삽스, 제니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동작되고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잘 모르고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이제 가속기 그 박사님들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런 테크닉보다 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옥시전 베이컨시라는 부분들이 이 반도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지만 저희 반도체에서도 옥시전 베이컨시는 아주 중요하고 크리티컬하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옥시전 베이컨시가 쓰이는 부분들은 그 게이트 옥사이드 또는 그 하이캡 메탈 게이트라고 하는 또는 그러한 부분들 또 캡이라는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옥시전 베이컨시를 또 봐야 되는데 이 옥시전 베이컨시를 정확하게 디텍트하고 옥시전 베이컨시가 얼마 있고 어떤 공정을 취했을 때 어떻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트라이를 해봤지만 명확하게 얻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케미컬 스테이트를 이제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케미컬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가속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싱글 크리스탈이라든지 에피 방막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순수한 물질들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좋은 데이터를 얻지만 저희는 저희가 샘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방막에 있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왜 그걸 가지고 있는지 케미컬 스테이트가 어떻게 돼 있어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분석이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용되는 그 물질에서 나이트로젠의 처리에 따라서 이 카본하고 나이트로젠의 어떤 그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이제 좀 스터디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 말고도 가속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도 뭐 FTIR 영역, IR 영역이라든지 뭐 또 다른 영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몰라서 이제 많이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XRD와 XPS를 사용했던 기존에 조금이라도 옆에서 봤던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조금 더 산업체들이 좀 쓰려고 하면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엑삽스를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아니고, 옥시전 베이컨시 이러이러한 시료가 있고 옥시전 베이컨시를 봐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 봐야 되고 이러한 그 분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석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그걸 볼 수 있는지 이런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결합이 되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바로 뒤에 이제 또 그 기술원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해 주실 텐데, 실제 이제 기술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술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하이테크닉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고, 저같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이렇게 분석실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그런 그 연구의 갭이 있다는 그 생각해 주시고 조금 봐주시면 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에 활용된 방사광 가속기 실험 분석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신 이성호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김정화 그룹장님께서 포항 방사광 가속기 산업체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김정화입니다. 오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산업 기업 설명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앞에 이성호 박사님하고 똑같은 주제로 포항 방사광 가속기 산업체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예를 준비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포항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면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제가 할 수 있나요? 네. 아, 네. 잠시만요. 네. 이 페이지는 조금 전에 산업기술융합센터 최봉남 박사님과 또 그 하이닉스 이성호 박사님께서 설명을 또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저희가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랩소스 엑스레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랩소스 엑스레이에 비해서 방사광 가속기는 이제 앞에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높은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빈 사이즈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공간 분해 능력을 아주 좋게 해서 나노 영역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랩소스에서는 잘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엑스레이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측정할 수 있는 업소션이라던가 엑삭스 혹은 레조넌스 스캐터링 같은 분석법을 진행해서 물질의 어떤 구조라던가 그 전자의 성질, 전자의 어떤 밴드 얼라이먼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서 물질을 연구할 때 저희는 주로 이제 결정 구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엑스레이 디텍션이나 혹은 엑삭스, 여기서 보시는 익스텐드 엑스레이 업소션 파인 스트럭처 같은 분석을 진행했고요. 특히 또 전자 구조라든지 케미컬 스테이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XPS라던가 포토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라던가 혹은 옵소션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예제는
처음으로 보여드릴 예는 바로 2차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많이 연구했고 실제로 방사선 가속기를 사용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간략한 모티프를 보시면 2차 전지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분리막 그리고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전해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하신 툴인데 그 성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충방전이 되면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양극과 음극은 어떤 현상으로 반응하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거는 이제 XRD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 프리스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한 번도 충방전 되지 않은 배터리,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한 500번 정도 충방전을 하고 난 후에 배터리를 해체해서 양극만 꺼낸 다음에 엑스레이 디프렉션 XRD의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그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어떤 결정 구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석을 진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배터리 해체였는데요. 배터리 해체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아스펙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리튬과 뭐 공기가 만나거나 수분이 만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배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방법은 실제로 충방전 과정에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직접적으로 관찰해보자라고 해서 인시추 혹은 오퍼랜도의 방법으로 XRD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충방전 되면서 시간에 따라서 한 스펙트럼씩 얻게 되고 그것을 이제 컨투어 맵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사실 엑스레이 데이터는 아니지만 보시면 이렇게 결정구조가 변할 때 각각의 그 배터리의 특성과 이 결정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연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시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충방전 과정에서 실제로 전극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베이직하게 배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제 유기나 무기 소재 연구했던 방법입니다. 앞에서 또 많이 삭스와 왁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실제로 유기물 구조에 대해서 삭스와 왁스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기 보시는 이런 분자들이 실제로 각막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분자들이 비정질이 되는지 혹은 결정질이 되는지 결정질이 되면 어떤 패킹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패킹에 따라서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성이 그렇게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왁스를 사용해서 연구를 해보았고 실제로 보시면 이 익스페리먼트 이 데이터들이 이제 왁스로 찍은 2D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2디멘셔널한 2차원의 데이터를 뽑게 되면 그 장막의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어떤 패킹 구조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 번에 얻었고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해서 이렇게 쌓일 때는 분자들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표면에서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분자들이 이렇게 녹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기물에서 저희가 이런 결정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랩소스로는 쉽지가 않은 분석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가속기를 사용하여서 연구를 진행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결정 구조, 이 앞에 배터리랑 이 유기물은 결정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제 전자 구조에 대해서 물질의 전자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연구였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 결과는 이제 2D 소재, 몰리설파이드라는 2D 소재의 어떤 케미컬 스테이트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속기, 포항 가속기에 빅라인 중에 스템 빅라인이라고 스캐닝 포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그 분석법을 사용하여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분석법이 굉장히 유용한 이유는 실제로 엑스에서는 그 엑스레이의 그 크기가 굉장히 커서 뭐 예를 들어 뭐 1mm, 2mm 정도 사이즈가 된다면 이 스템에서의 빔 사이즈는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굉장히 작은 빔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그 빔으로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서 디텍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디텍팅 되는 것이 바로 광전자입니다. 그래서 광전자의 스펙트럼을 얻게 되고 그 스펙트럼을 이미지화 시키는 결과가 바로 이것인데요. 마치 이제 광학적으로 현미경을 찍은 듯한 이미지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광학적 이미지는 아니고 논리에 관하여 스펙트럼을 얻은 것을 이미지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모로 생긴 이 부분이 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 그리고 검은색 부분이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세모가 몰리설파이드의 어떤 형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몰리설파이드의 크기가 뭐 자세히 잘 안 보시겠지만 수십 마이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템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몰리설파이드 이 수십 마이크로 사이즈의 몰리설파이드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고 또한 이 안에서의 호모지니어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법이라든지 합성법들을 바꿔가면서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연구로 최근에 저희가 논문에 작성한 결과를 소개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주 간단하게 3개 정도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결과 말고도 실제로 저희는 가속기를 활용해서 소재 연구를 좀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 엑스레이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배우는 것도 많고 또 같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또 소재 연구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창 방사광 가속기도 성공히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2차 전지를 비롯한 유무기 소재 연구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이성호, 김정화 박사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요 연구소 및 기업체의 가속기 산업 활용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발표와 제안으로 계획되었던 시간을 조금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잠깐이나마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답변 들어온 게 있으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혹시 질문 답변을 적어 놓으셨으면 대신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하지.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아니 그냥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안 하고 그냥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이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질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가속기 활용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제일 좋은 기업 사례나 활용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질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가속기 활용 사례 중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발표자분 계시면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항가속기연구소 산업기술융합센터 최북남입니다. 포항에서 지금 협업하고 있는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기업 사례이기 때문에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해외 사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나 타이어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저희랑 협업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분야들이 사실 제가 발표할 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철강을 비롯해서 의료 분야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랑 화장품이랑 타이어랑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으면은 짧게 네.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산업적 활용이 적은 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수요를 생각하면 산업 전용 빔 라인이 30%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빔 라인 설치 운영을 통해서도 산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 산업적 활용은요, 그 현재 산업력 지원으로 해놓은 그 3개의 빔라인만 산업을 꼭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앞으로 7개, 그 다음에 페이즈 2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 짓게 될 빔라인도 당연히 산업적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빔 타임의 30% 40% 이상을 또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또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됩니다. 꼭 이 빔 라인만 산업체 지원을 한다, 그건 아니고요. 전체 빔 타임의 30% 이상이 사실은 산업체 지원으로 가야만 이것이 진정한 산업체 활용의 진정한 그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끝으로 혹시 현장 질문 있으시면은 하나만 받고서 행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까 기업 활용 내용을 보니까 철강 부분이 굉장히 제일 많던데 이게 국내에 있는 수요만 가지고 그렇게 많은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철강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왠지 최복남 박사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자료 중에 저희가 방사광 융합 분석 산업 활용 분야가 철강이 좀 많았는데요. 국내 기업 수요고요. 저 부분은 저희가 철강 쪽에 한번 좀 데디케이션 돼서 해봤던 적이 있어서 수요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수요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북 오창 방사광 가속기 기업 설명회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빈 및 발표자분들과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업 참여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축될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가 산업 부문 연구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충북 오창 방사관 가속기 기업 설명회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